암이라고 해도 나이가 나이인데 치료가 쉽겠어. 괜히 돈만 많이 들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당신이 죽이려는 거야. 엄마는 살 수 있어요. 촉이라고 했잖아요. 정혜는 남편과 딸의 대화를 들으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문식이 자신의 병을 알고도 일부러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오정혜 씨 이야기입니다. 정혜는 올해 68살입니다. 경상도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20살에 2살 위인 문식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48년을 함께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엔 남편을 따라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며 살림을 꾸렸고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문식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다가 몇 년 전 은퇴했고 지금은 둘이서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죠. 정혜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문식의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나가고 저녁을 준비하죠. 가끔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조용히 보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갑자기 어지러워서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나이가 나이인데 이 정도야 당연하지. 정혜는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자주, 더 뚜렷해져 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에서 점심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죠. 아이고, 이게 뭐람. 정혜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찬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거실에서는 남편 문식이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중년 남성이 각종 건강기구를 소개하며 효능을 설명하고 있었죠. 여보, 나 요새 머리가 좀 아프고 어지러워요. 정혜가 소파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식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깟 증상으로 무슨 병원이냐?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새 너무 자주 그래서요. 병원 가봤자 별것도 아닌 걸로 돈만 나가지. 괜히 멀쩡한 사람 병자 만들어 놓는 게 요즘 병원들이야. 문식은 여전히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저기 나오는 건강기구나 하나 사자. 매일 사용하면 몸이 좋아질 거야. 정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48년 동안 문식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정혜의 걱정이나 의견은 들리지 않고 문식의 결론만 있을 뿐이었죠. 오후가 되자 정혜는 딸 수진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바쁘게 살고 있지만 어머니와의 통화만큼은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수진이 화면 속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요새 좀 피곤하고 머리가 아파서 그래. 그럼 병원 가보세요. 정기검진도 받으신 지 오래됐잖아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가지 말라고 하시네. 돈 아깝다고 하시면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엄마, 건강이 돈보다 소중하잖아요. 제가 병원비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 말씀도 틀린 건 아니야.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니까. 통화를 마친 후 정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의 이상 신호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문식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식은 서둘러 폰을 확인했는데 정혜는 우연히 그 화면 일부를 보게 되었어요. 자기야, 계약은 내가 다 처리했어. 그 집 맘에 들었지? 정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계약인지, 무슨 집인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거든요. 문식은 재빨리 폰을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혜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게 되었죠. 그런데도 문식은 여전히 병원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또 그 소리야? 병원에서 뭘 해준다고. 문식은 신문을 읽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병원들이 얼마나 돈독이 올랐는데 멀쩡한 사람도 병자 만들어서 돈 뜯어내려고 하잖아. 정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이런 증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문식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 문식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동네 병원으로 갈까요? 아니야, 큰 병원으로 가야지. 제대로 검사를 받으려면. 문식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급한 기색이 있었어요. 다음 날 문식은 정혜를 시내 큰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혜는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으면서도 문식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의아했지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정혜는 마음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문식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가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과가 나온 날 문식이 혼자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정혜가 초조하게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때문에 그런 거래. 의사가 약간의 빈혈이 있다고 하더라고. 문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약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전문적으로 관리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식은 잠시 말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며칠 지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죽을 병이라도 걸렸다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요양원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전문 간호사들이 있어서 약도 제때 챙겨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낫겠어. 정혜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빈혈 정도로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식의 표정이 워낙 진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문식은 정혜를 시 외곽에 있는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정혜는 계속 불안했어요. 여보, 정말 며칠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물론이지. 몸이 좀 나아지면 바로 데려올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정혜는 실망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거든요. 건물도 오래되었고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심했어요. 문식은 서류를 작성하고 정혜를 방에 안내했습니다. 방은 좁았고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황량한 들판만 보였습니다. 여보, 이런 곳에서 지내라고요? 정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잠깐만이야. 몸 좀 추스르고 금방 나올 거야. 문식은 정혜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문식이 떠난 후 정혜는 혼자 남겨졌어요.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는 치매가 심해서 대화가 어려웠고 요양보호사들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혜는 점점 더 쇠약해졌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는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피곤해졌습니다. 식욕도 떨어져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어느 날 담당 요양보호사인 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게 되셨어요? 미숙 씨가 친근하게 물었어요. 정혜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빈혈 때문에 잠깐 요양을 받으러 왔다고요. 미숙 씨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할머니 차트에는 그게 아닌데요. 뭐라고요? 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이 병원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셨는데 빈혈이 아니라 다른 진단이 나와 있던데요. 정혜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다른 진단이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할머니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정혜는 깨달았습니다. 문식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병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혜는 며칠 동안 미숙 씨의 말을 곱씹으며 지냈습니다. 문식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병원 검사 결과가 빈혈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양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 윤희 씨가 정혜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성함이 오정혜시죠? 윤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남편분 성함이 정문식 씨세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희 씨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사실은 할머니 이름을 어디서 봤는지 계속 생각이 났는데 이제서야 기억났어요. 윤희 씨가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최근에 처리한 계약서에서 할머니 이름을 봤거든요. 정혜는 어리둥절했어요. 부동산 계약서요? 저희는 집을 사고 팔 일이 없는데요. 그게 이상해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윤희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된 계약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 당사자로 온 건 할머니가 아니라 남편분이었대요.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윤희 씨는 조심스럽게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정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는 그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택 전세 계약서예요. 할머니 명의 통장에서 전세금 3천만 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정혜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집 전세금이 내 통장에서 나갔다고요? 네, 그리고 계약서상 세입자는 윤희 씨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문식 씨와 김미영 씨로 되어 있어요. 정혜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자신의 돈으로 집을 전세로 얻었다는 거였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어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 부분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제 서명이 이렇지 않아요. 평소에 제가 쓰는 글씨체와 달라요. 정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도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윤희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혹시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제 이름을 도용한 거죠? 정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통장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인터넷 뱅킹이나 전화로 잔액 조회를 해보세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정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일주일 전에 정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돈은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이었는데 정혜는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문식이 갑자기 병원 검사를 받자고 한 것, 요양원에 보낸 것, 그리고 휴대폰으로 받았던 그 수상한 문자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할머니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남편분이 할머니 도장을 가져다가 계약을 진행한 것 같아요. 윤희 씨가 분석했습니다. 정혜는 눈물이 났어요. 4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이용해서 다른 여자와 살 집을 마련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희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기예요. 그 순간 정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병든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도 말이에요. 정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각성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거예요. 윤희 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혜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윤희 씨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 남자친구도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온 거죠. 정혜가 요양원에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윤희 씨와 이야기를 나눈 후로 정혜는 더욱 힘들어했어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충격과 함께 몸도 점점 더 쇠약해져 갔거든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요양원 로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혜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수진이 화가 난 얼굴로 간병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정혜가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수진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혜의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수진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진아, 엄마,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정혜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난 보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숨기고 요양원에 보낸 문식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전세 낸 사실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럼 병원 검사 결과가 뭐였는지 정확히 아세요? 아니야, 아버지가 빈혈이라고만 했는데. 요양원 직원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수진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본인이 환자의 딸이라고 밝히고 검사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몇 분 후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왜? 뭐라고 했어? 유방암 초기래요.
빨리 치료하면 완치 가능하다고 했는데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혜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암이라고? 엄마 괜찮아요. 초기니까 치료하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왜 이걸 숨기고 엄마를 여기에?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곧바로 문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당장 요양원으로 오세요. 전화 너머로 문식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암인데. 그걸 요양원에 버려? 당장 오시라고요. 1시간 후 문식이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암이라니. 수진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거짓말 그만하세요. 병원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문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유방암이면 치료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엄마를 여기에 버리고 다른 여자랑 집을 얻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문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증거가 다 있어요. 엄마 돈으로 김미영이라는 여자와 전세 계약한 거 다 알아요. 문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암이라고 해도 나이가 나이인데 치료가 쉽겠어? 괜히 돈만 많이 들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당신이 죽이려는 거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살 수 있어요. 촉이라고 했잖아요. 정혜는 남편과 딸의 대화를 들으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문식이 자신의 병을 알고도 일부러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여보,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나를 치료받지 못하게 하려고? 문식은 정혜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이도 있고 해서 죽지는 않았잖아. 문식이 갑자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괜히 돈 쓰고 귀찮게 만들지 마. 그 말을 들은 순간 요양원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고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48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뭘 알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치료비가 얼마나 들겠어.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엄마 돈으로 다른 여자와 집을 얻었어요? 그 돈이면 치료비로 충분했잖아요. 문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기심과 비정함이 모두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정혜는 이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조차 포기시키려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와 함께 살아야겠다는 의지였어요. 수지는 아버지와의 대화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윤희 씨가 제공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며 수지는 그 집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였어요. 엄마, 제가 그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수진이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위험하지 않을까? 정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확인만 하고 올게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기록해둬야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지는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105동 302호.
계약서에 적힌 주소 그대로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정문식 씨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6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름대로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누구시죠? 여자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오정혜의 딸 수진입니다. 혹시 김미영 씨세요? 김미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정혜 씨가 누구죠? 정문식 씨의 아내입니다. 김미영은 깜짝 놀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뭐라고요? 아내라고요? 수지는 김미영의 반응을 보며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정문식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나 문식 씨가 미혼인 줄 알았어요.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혼이라고 했다고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김미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수진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은 새 가구들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급하게 이사를 온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문식 씨가 정말 결혼했다고요? 김미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48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미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김미영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문식 씨가 이혼했다고 했어요. 전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는데 그 여자가 위자료랑 재산 분할로 돈을 다 가져갔다고. 수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 이야기예요? 네. 그럼 정혜라는 분이 제 어머니예요. 그리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이혼한 적도 없어요. 지금도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김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미영 씨도 속으신 거예요. 정문식 씨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경로당에서 만났어요.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김미영이 점점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문식 씨가 자꾸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혼자 사는 저를 안쓰럽게 여겨서인 줄 알았는데 그럼 문식 씨가 이 집 전세금을 어디서 구했다고 했나요? 본인 적금이라고 했는데 아내 없이 혼자 살면서 모은 돈이라고. 김미영이 점점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지는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전세 계약서인데 돈은 우리 어머니 통장에서 나갔어요. 어머니 동의도 받지 않고 이름을 도용해서요. 김미영은 계약서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정문식 씨가 저희 어머니를 뭐라고 했나요? 남편 몰래 바람핀 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김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나쁜 여자 때문에 고생했다면서 이제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수지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았어요. 김미영도 피해자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김미영 씨, 지금 우리 어머니는 암 환자예요. 그런데 문식 씨가 치료도 안 받게 하고 요양원에 버렸어요. 암이라고요? 김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네, 유방암 초기인데 치료하면 완치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식 씨가 병원 결과를 숨기고 요양원에 보낸 거예요. 김미영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죠? 저 혼자 사는 집도 정리하고 이사까지 왔는데. 김미영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 사람, 나만 사랑한다더니. 김미영이 중얼거렸어요. 저한테 새 인생을 시작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네요.
수지는 김미영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문식 씨가 김미영 씨에게 한 말들, 그리고 이 집 계약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증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저도 완전히 속았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정문식 씨가 김미영 씨에게 한 거짓말들을 다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집 계약할 때 문식 씨가 어떻게 말했는지도요. 알겠어요. 그런데 정혜부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요. 김미영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혹시 정혜 분께 사과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머니 치료가 우선이에요. 하지만 김미영 씨 마음은 전해드릴게요. 수지는 김미영과의 대화를 마치고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문식의 거짓말과 사기 행각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요. 수진이 김미영과의 대화를 마치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을 때 정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돌아본 정혜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진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김미영이라는 분을 만나고 왔지? 정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네, 엄마. 그분도 아버지에게 완전히 속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이혼했다고 거짓말했대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여자만 속였겠어?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의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모습이 아니라 뭔가 결심을 굳힌 것 같았거든요. 엄마, 우선 병원부터 가야 해요. 치료를 받으셔야 하니까. 맞아. 치료도 받고 그 사람이 저지른 일들도 제대로 처리해야지. 정혜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다음 날 수지는 정혜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와 시내 종합병원의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어요. 환자분 상태로 보면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방치된 시간이 있어서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정혜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그동안 문식이 자신을 포기시키려 했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병원에 입원한 첫날 밤 정혜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아버지를 고발할 거야. 그 사람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법정에서 따져볼 거예요. 수지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건 전쟁이야. 정혜의 눈에 단단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해서 가져갔죠. 전세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김미영의 증언 녹음, 요양원 관련 서류들까지.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어떤 죄목들인가요? 수진이 물었어요. 우선 위조 서명과 명의 도용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 탈취, 공동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 그리고 환자에 대한 간병방임까지.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총 5가지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보고했습니다. 정혜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다 진행하자. 그 사람이 한 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밝혀내야 해. 치료가 시작되면서
정혜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항암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혜의 정신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해져 있었어요. 법적 절차도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문식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고 김미영도 피해자 겸 증인으로 진술을 했어요. 한 달 후 문식이 정혜를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나이에 이런 일로 법정까지 가는 게 말이 돼? 정혜는 병원 침대에 앉아 문식을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문식 씨, 당신은 날 버렸지만 난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정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버렸다니. 요양원에 보낸 것도, 암 진단을 숨긴 것도, 내 돈으로 다른 여자와 집을 얻은 것도 다 버린 거 아니야? 문식은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살자.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 48년 동안 당신과 살면서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법정에서 만납시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다 밝혀낼 거예요. 문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병원을 나갔어요. 정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에 감동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아,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말이야. 치료를 받으면서 정혜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강해졌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한 거죠. 법원에서는 문식에 대한 기소가 결정되었고 재판 일정도 잡혔습니다. 정혜는 재판을 기다리며 치료에 전념했어요. 엄마, 무서우시지 않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섭긴 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아깝지 않게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고 싶거든. 정혜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였죠. 재판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문식은 사기와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탈취한 재산도 모두 돌려주게 되었어요. 정혜는 그 돈으로 수진과 함께 살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정혜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예쁜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지만 정혜는 오히려 더 밝아 보였어요. 엄마, 오늘도 강연 가시는 거예요? 수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시민회관에서 암 생존자 모임이 있어.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정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에 여전히 놀라곤 했습니다. 예전에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정혜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정혜가 암 생존자 모임을 시작한 건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암 환자들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처음엔 떨렸는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갖더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힘이 났어. 정혜는 매주 2번씩 암 환자들을 위한 모임을 열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치료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방법을 나눴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환자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였어요. 오늘도 시민회관에는 15명의 암 환자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혜는 단상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도 있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들이었죠. 저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정혜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병 자체보다도 가족들의 무관심이었어요. 특히 4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정혜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정혜는 자신의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술의 두려움, 항암 치료의 고통, 머리카락이 빠지는 슬픔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가슴은 하나를 잃었지만 삶을 되찾았어요. 정혜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셨어요?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정혜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우신 거 당연해요. 저도 지금도 가끔 무서워요. 하지만 무서워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치료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병과 싸우는 건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혜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용기를 얻었다고 했고, 어떤 분은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수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엄마, 오늘 강연은 어땠어요? 좋았어. 특히 새로 오신 분들이 희망을 갖고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 정혜는 요리를 하면서도 즐거워 보였어요. 예전에는 의무처럼 했던 집안일들이 이제는 즐거운 일상이 되었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요양원 봉사활동도 시작하려고 해. 정말요? 어떤 봉사활동인데요? 내가 있었던 그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건강관리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혜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가족들이 돌보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잖아.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어. 수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어요. 자신이 당한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아버지와 헤어진 건 말이에요. 정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딸,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정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혜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자신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것 같다고요. 수지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어머니는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봄이 왔습니다. 정혜의 마지막 항암 치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고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소송도 모두 끝났어요. 문식은 패소 후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고
김미영 씨는 전세금을 모두 반환한 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정혜가 치료를 마친 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외출을 나서는 날이었어요.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미용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수진이 방문을 살짝 열며 물었어요. 응, 나갈게. 정혜가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정혜는 삭발 후 자란 짧은 머리를 예쁘게 손질했어요. 항암 치료로 빠졌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는데 새로 난 머리카락은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시네요. 미용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과 정혜는 함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새로운 모습이시네요. 수진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정혜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렇게 다시 살 수 있게 된 건 너 덕분이야.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 지켜줄게. 수진의 목소리에 단단한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난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정혜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공원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정혜는 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걸맞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사를 마친 후 정혜와 수진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행복들이었어요. 정혜의 암생존자 모임 활동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정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 가장 보람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이 정혜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나중에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어. 정혜는 궁금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수진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들과 두 사람의 사진들로 만든 앨범, 그리고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수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고마움, 사랑, 그리고 걱정들까지. 엄마, 나는 엄마 같은 여자가 되고 싶어. 세상에 휘둘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수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꼭 안았어요. 가슴은 하나를 잃었지만 나는 너로 인해 모든 걸 되찾았어. 그 주말 두 사람은 바다를 보러 떠났습니다. 정혜가 치료를 마친 후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바닷가에 도착하자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바람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나한텐 엄마가 세상이야. 수진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정혜와 수진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냈어요. 정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잃었지만 더 큰 사랑을 품게 되었다고요.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딸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암이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제야 알겠어. 진짜 행복이 뭔지 말이야. 뭔데요, 엄마? 매일매일 소중한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야. 해가 저물어가는 바다를 바라보며 정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요. 수지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강한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게 자랑스럽다고요.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고통은 지나갔고 딸과 함께하는 지금이 진짜 인생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생의 아픔도 지나간다는 걸 정혜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것은 사랑과 희망이라는 것도요. 정혜와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행복들로 가득한 매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정혜 씨의 행복한 인생 찾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 제작에 힘이 됩니다.